오늘 이제 204회 하면서 아마 상생경제 플랫폼이라는 타이틀이 돼 있는데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상생이라는 뜻도 무슨 뜻인지 아실 거고 경제도 무슨 뜻인지 아실 거고 하나하나 그 용어를 띄워놓으면은 되게 이제 낯이 익은 하나의 용어들이지만은 전체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 생각하면은 낯선 하나의 개념일 겁니다. 낯선 개념일 거예요. 낯선 개념인을 제가 화두를 던지는 이유는 그 밑에 이제 부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옛날 성인들이 옛날 어른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요. 우리가 만사에는 모든 일에는 득과 실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흔히 합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이런 말을 하죠. 살아보니까는 그게 참 정확한 얘기더라고요. 맞는 얘기더라고요. 사람들은 우리가 얻는 것만 추구하지만은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영어로 우리가 no free lunch라는 말을 우리가 비유적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공짜 점심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선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걸 치러야 되는 하나의 비용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지금 요새 우울하죠.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은 교수님 요새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주가도 침체, 뭐 경제 침체뿐만 아니라 주가도 침체,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침체되고 물가만 오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울하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들 말씀하세요. 여기에 이제 뭐 윤석열이 그러니까 뭐 탈옥까지 시켜주고 탈옥까지 시켜주고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헌재 그러니까는 판결은 우리가 예상보다 조금 이제 늦어지고 있고요. 늦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자연의 순리를 그러니까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는데 여기 이제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 FCTK 그다음에 아이오 사이콜로지스트라는 분은 심리학과 교수라는데 반갑습니다. 저도요. 여쭤봐도 될까 해서 간다는데 오늘 마라톤 한다고 난리네요. 얘 이제 뭐 마라톤의 계절도 돌아왔죠. 케빈 웬들님도 들어오셨고요. 한눈만 펴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치르고 있는 이 우울한 이 홍역들 이거는 저희가 사실 저는 예상한 것이고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는 우울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작년 비상기업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비상계엄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심정은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이 내리지 않았으면은 그 내렸던 밤에 제가 이제 옆에서 누워있던 와이프한테 한편의 코미디다. 그리고 이 천우신조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방송에서요. 그게 저는 지금도 제 판단이 맞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이 비상기업 안 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5월 10일부터 이제 윤석열 정권이 시작했으니까 3년 전이요. 22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만 3년이 이제니까는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2년이 더 남은 거잖아요. 2년이요. 그걸 생각하면요. 윤석열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 도움을 준 거예요. 도움을 준 측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란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란 얘기예요. 비상계엄 사태가 없었으면은 5년을 앞으로 2년을 만 2년을 꼬박 그러니까 우리가 저 괴물이 그 지배하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가 12월 3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한 4개월째 돼가고 있는데 4개월째 돼가고 있죠. 그렇죠?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싸게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싸게 치른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저는 문제는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지난 2주 전에 방송한 부분에서 너무 내용이 길어가지고 짧게 올려달라는 분을 위해서 제가 또 이제 잘라서 또 이렇게 업로드 시키고 있잖아요. 저희 제작진이요. 제작 PD가 올리고 있는데 마지막 끝에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붕괴 중이다 이런 걸 그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그런데 처음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난 2, 3년 동안에 계속 해왔던 얘기잖아요.
사실 저는 2022년도 말부터 한국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위기가 닥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예? 했었었죠.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했었고 지금 뭐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뭐. 지금 상황이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디플레이션까지 빠진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용어지만 대차 대조표 불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그대로 사실은 제가 진단한 대로 진행돼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뭐냐면요. 우리 경제가 이게 이렇게 모든 부분이 이렇게 붕괴가 되는 게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다고. 이거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살던 집을 그러니까는 오래 쓰다 보면은 한 10년 이상 쓰다 보면은 여기저기 수선할 일이 생기잖아요. 수리할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비용이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이제 한 20년, 30년 쓰다 보면은 이 수리수선할 곳이 많이 생기죠. 많이 생겨요. 여러 군데가 이제 그러니까 고장이 나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뭐 30년, 50년 되다 보면은 이건 이제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수리수선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 집을 아예 부수고 새 집을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수리수선하는 비용이 새로운 집을 짓는 비용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우리가 쓰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동차를 오래 쓰다 보면은 고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비용이 발생하죠. 그 비용이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새 차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이제 이런 판단이 들어서 가지고 새 차로 교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간 세상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제도라는 것은 영구적인 것은 없습니다. 왜? 이건 인간 세상에만 있는 거잖아요. 인간 세상에만 있는 거잖아요. 동물의 세계에는 제도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거는 가변적인 거예요. 즉 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변화가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사람이 살아야 한 100년 살다 보니까는 제도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제도의 수명이 아무리 좀 이제 그러니까는 좀 후진 제도라 하더라도 한 우리가 1, 20년은 쓰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길게 쓰게 되면은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뭐 100년까지도 쓰고요. 하다 보니까 자기가 사는 기간 동안에는 제도를 교체할 일이 그러니까는 그렇게 흔히 발생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제도라는 것은 반영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자본주의라는 것도 한번 봐보세요. 인류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자본주의가 우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건 한 1700년대 이후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껏해봐야 한 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본주의라는 건 없었지요. 그런 점에서 영구적인 제도는 없습니다. 영구적인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냐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제도를 우리가 설계해가지고 제도를 그러니까 하나 설계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왜 설계하는 겁니까? 제도라는 것은 일종의 뭐냐면 사회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규칙 체계죠. 규칙 체계입니다. 그 규칙 체계가 그러니까는 사람들의 함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다수를 위해 가지고 보다 더 대다수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보다 더 안정적으로 삶을 그러니까 유지하게 해준다는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러한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는 거잖아요. 도입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제도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특정 시점과 특정 공간의 그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특정 시점과 특정 공간 특정 어떤 지역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하나의 도구잖아요. 제도라는 것은요. 그런데 이제 세상은 계속해서 진화를 하잖아요. 진화를 합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고 자라듯이 성장하고 자라면은 옷이 안 맞잖아요. 어렸을 때 입던 옷이. 또 계절이 바뀌게 되게 되면은 겨울에 입던 옷을 계속 입을 수 없잖아요. 봄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꿔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요? 고통스럽지요. 기온은 올라가는데 겨울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은
그것처럼 답답하고 힘든 게 어디 있어요. 덥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더운 겨울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사는 집도 마찬가지고 쓰던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한 사회의 제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제도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수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명이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그러니까는 이 제도라는 것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아까 사이콜로지스트님이 불황의 흑자 얘기를 쭉 하셨는데 이따가 잠깐 얘기를 할게요. 좀 이따가요. 어차피 이따 기업 얘기할 부분이 있으니까는 개인적으로 제가 뭐 질문 이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집니다. 가뜩이나 긴 강의 시간에 개인적인 그러니까 궁금증을 다 일일이 해결해 줄 수 없음을 양해를 좀 부탁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했었어요. 뉴스공장에서 거. 그러니까 어떤 부분만 듣다 보니까 잠깐만 이렇게 이제 자기가 과거 걸 안 들었으면은 궁금하게 되면 질문하시는데 과거에 이거 설명했었어요. 하여간 지금 얘기를 하다가 좀 옆으로 샜는데요. 집을 교체를 해야 되듯이 제도도 교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그러니까는 사실 저는 이걸 박정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박정희 시스템을 써온 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 50년 쓰다 보니까는 이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고 수명이 다 된 거예요. 수명이 다 된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결국은 뭐냐면 그 제도의 수명을 만드는 거잖아요. 생명력을 만드는 거잖아요. 생명력을 만드는 건데 그 생명력이 그러니까 이게 소진되게 되다 보면 소진되는 현상들이 나올 게 아닙니까? 뭐 성장률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등등이요. 나오면은 그 핵심적인 그걸 가능하게 했던 핵심적인 요인들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이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입던 옷이 불편해. 그럼 불편한 이유가 계절이 바뀌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이 신체가 변해가지고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유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저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상황을 여러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시게 되면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힘들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늘 그동안 얘기했듯이 첫째는 뭐냐, 왜 그러냐? 지금 만약에 이 비상계엄 사태가 없었으면은 탄핵이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탄핵이 가능했겠냐 이거죠. 윤석열을 그러니까는 아웃시키는 것이 가능했겠냐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다행인 측면이 있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냐? 저는 그러면 이것이 늦어지는 거, 탄핵이 늦어지는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얼핏 얘기를 했죠. 그동안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얘기를 안 했었다고. 이게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 낡은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 집에는 기둥이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잖아요. 하나의 기둥만 가지고 이렇게 지탱되는 집은 없잖아요. 기둥이 무너지는데 완전히 안 무너지면은 사람들이 뭐냐면 새로운 걸로 바꾸는 것에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 불편해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고쳐서 쓰려고 그래요. 고쳐서 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별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얘기죠.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는 뭐 기둥이 하나 정도 남았을 때 그 기둥을 마저 그러니까 무너뜨리고 새 집을 짓는 것이 나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많은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는 붕괴되던 것이 가속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가속화가. 근데 저는 그 붕괴가 마저 그러니까는 이왕 무너질 거면 싹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지 새 집을 지을 수 있을 게 아닙니까? 사람들이 새 집을 짓는 것을 선택의 문제로 하게 되면 새 집 못 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동안에 살던 집에서 대충 사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는 익숙하니까 그러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해결책이 아닐 경우에는 빨리 작별을 해야 되거든요. 작별을 해야 되고, 그럼 새 집을 짓는데 문제는 뭐냐면 새 집을 지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새 집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고통스럽지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은 새로운 집을 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낡은 집과의 작별을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집이 그러니까 교체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되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낡은 집이 그러니까 무너지는 단계가 있고, 새로운 집을 그러니까 설계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집에서 들어가서 사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낡은 집을 지금 부수는 일만 우리가 주력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이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학 교수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전문가들이요, 방송이든 어디 유튜브에서든 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경제가 지금 그러니까 막 위기다, 붕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근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작년 10월 달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안 했었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비상계엄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까지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 이제 뒤늦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위기다 이렇게 하면서 진단하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so what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 예? 자영업자가 지금 그러니까 자영업이 붕괴되고 있고 건설업이 붕괴되고 있고 뭐 금융권도 붕괴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so what? 그다음에 우리가 그럼 가야 할 길은 어디냐? 지금 뭐냐면 대안 제시가 없어요. 이건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안 제시 없는 진단은요, 지금쯤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 경제가 침체니 불황이니 뭐 위기니 이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체감하니까 생활 속에서 체감을 하잖아요. 예?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진단을, 전문가는 그런 진단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대안 제시가 있어야지. 그래 전문가죠. 그래 전문가죠. 그렇죠? 살 길을 제시해 줘야지. 예? 대중으로 하여금요. 그럼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예? 진단을 우리가 의사가 좋은 의사가 되려면, 실력 있는 의사가 되려면요. 실력 있는 의사는 뭐예요? 고통받는 환자를 그러니까는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훌륭한 의사지요, 뭘. 마음씨 좋은 의사는 그러니까 마음씨 좋은 건 필요 조건에 불과하지 충분 조건은 안 되죠. 마음씨만 좋다고 해서 환자를 그러니까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실력도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실력이라는 것은 뭐에 기초합니까? 환자의 고통을 해방시켜 주려면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환자의 고통의 근원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내야 되죠. 근원을. 그 근원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처방을 정확하게 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처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괜히 엉뚱하게 병을 더 만들 수도 있죠. 제가 저희 선친을 미국에서 돌아가시는 걸 봤는데, 한 2년 동안 제가 선친을 모시고 이렇게 온갖 큰 병원을 돌아다녔는데도 미국 제가 대형 병원에 대해서 그 당시 신뢰가 깨졌던 이유가 돌아가시기 한 2달 전까지 못 찾아내더라고요. 그래 찾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예.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치료를 못하죠. 못하고 환자한테 오히려 고통만 더 줄 수가 있죠. 엉뚱한 거라도 씨름을 하니까. 예? 그러니까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저는 진단이 부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진단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진단이 부정확한 이유는 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학적인 지식이라든가 경제적인 상식이 너무 낡은 거예요. 시대는 변화하는데 자기가 배운 지식은 10년 전 거, 뭐 더 근본적으로는 경제학은요, 한 1980년대 이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세상은 엄청 변했잖아요. 한 세대 이상이 진화가 됐는데 80년대에 그러니까는 근본적인 그러니까 진화가 멈췄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80년대하고 지금하고 세상이 지금 같은 세상입니까? 예? 이건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만큼 그러니까는 이 지적인 게으름이죠. 게으름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적인 게으름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굉장히 현학적인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고 그러지만은 그게 그러니까 밥 먹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밥 먹여주는 건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오늘 들어가서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 모습을 보면서요, 이 지금 윤석열 파면으로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일상 삶이 그러니까는 피폐해질 정도로까지 지금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예? 어제도 그러니까 100만 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이렇게 날씨가 그나마 좋았으니까 가지. 이런 상황이 왜 가는가 했을 때요. 제 진단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지금 제가 제목이 화면에 나올 텐데 사회가 존재하는가? 저는 대한민국엔 사회가 없다고 봅니다. 사회는 해체 혹은 사회는 사망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엔 사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대학생들을 1학년 학생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경제학이라는 세계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던지는 질문이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한다 했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한다.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냐. 이거로부터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요. 경제를 그러니까 처음 입문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경제학의 문을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설 수가 없어요. 제가 과거에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사회적 동물이 갖는 의미, 경제학적인 의미를요. 자, 대한민국에는 사회가 해체된 지 오래됐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럼 윤석열이 파면된다고 해가지고 사망된 사회가 살아 돌아올 것이냐? 저절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사회가 완전히 분열돼 있잖아요. 붕괴라는 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심심치 않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붕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경찰에 대한 폭력, 법원 난동, 폭동, 헌법재판관 공격, 막 이런 날들을 살발한 그 말로 폭력이 신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도 행사를 하고 있고, 예? 군중에 저걸 믿고서는 하는 걸 수도 있지만은, 예?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현재 대한민국 상태는 사실상 내전 상태예요. 대한민국이 미국처럼 무기 소지가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이거 총격전이 없으란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과거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을 딱 보니까는 그 공격받은 사람하고 아무런 연고 관계도 없고 그동안에 만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에 의해서 어떤 그런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뉴스를 우리가 목격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공격당한 거잖아요. 저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볼 때는요. 근데 저는 이런 현상들이 왜 생기느냐? 지식인으로서 한평생 산 저로서 볼 때는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사회 사망의 결과물이에요. 사회 사망의 결과물. 왜 그렇습니까? 사회라는 게 뭐예요? 사회라는 게 뭡니까? 아까 제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동물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반 동물들한테는 군소 동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소. 함께 모여 사는 동물들이요. 왜 그래요?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근데 함께 살아가는 게 득도 있지만은 많은 불편함도 있잖아요. 혼자 살면은 편안한 게 또 많잖아요. 근데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사랑을 해가지고 부부가 결혼을 하더라도 행복을 얻는 것도 있지만은 불편한 것도 많잖아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오던 사람이 가치관이 그러니까 100% 일치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는 그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우리가 사회라는 걸 구성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회라는 건 뭡니까? 함께 살아가는 집에 비유할 수 있죠. 함께 살아가는 집이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하나의 집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듯이 함께 살아가는 집이잖아요. 그 큰 집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오늘날로서는 국가라는 거잖아요. 예? 왜 함께 모여 살아가는 방식을 택했습니까? 가장 근본 요인은 뭐예요? 나와 그러니까는 잠재적인 어떤 과거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민족의 그러니까 침략, 전쟁, 뭐 이렇게 침략 같은 것을 통해서 자기 생명에 그러니까 위협을 받고, 예? 이런 것을 그러니까는 막을 수 있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 함께 살아가는 집이야. 근데 그 집 안에서 지금 뭐냐면은 서로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지금 우리가 형성되어져 있고, 예? 거기에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거기서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각자 도생이라는 표현이 얼마나 진부해졌습니까? 예? 그 얘기는 뭐예요? 각자 도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혼자라는 얘기잖아요. 혼자 살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사회가 어떻게 존재해요? 각자 도생의 사회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면 그 사회가 없는 거죠. 사회는 없는 거죠. 형식적으로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지. 우리 학교 같은 데 봐보세요. 학교가 대표적인 것이죠. 학교를 과거에 학교 공동체 이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한테 학교 공동체라는 용어는요. 굉장히 어색한 용어입니다. 학교 공동체라는 용어는 굉장히 어색한 용어예요. 왜 그렇습니까요? 학교 현장은 굉장히 학교도 양극화되어 있잖아요. 뭐예요? 거기서 그러니까는 성적이 나쁜 아이들은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낮은 애들은 굉장히 무시당하고 괄시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 안에 있는 다른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과 같은 무리로 이렇게 취급이 안 되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속에서 성적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어떤 감정이 생기겠습니까? 학교라는 게 도대체가 이게 행복한 공간입니까? 네? 행복한 공간이냐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자기를 그거 가지고 무시하고 성적을 앉아서 무시하고 이러는 학우들이 그게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으로 보이겠냐고요. 오히려 적대감을 느낄 수 있고 오히려 분노를 그러니까 갖게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학교가 무슨 공동체예요 지금요? 학생들은 아마 그거 동의 안 할 거예요. 학교가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공동체.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함께하는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이 작업들, 수업을 그러니까 모든 수업이라고들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죠.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그랬잖아요.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싫어해요. 혼자 하는 게 편안한 거예요. 그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생들도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잘했는데 성적을 했는데 대학 온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지 않을 게 아닙니까? 예?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해하고 별로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해요. 그 사회가 이게 존재하는 거냐,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냐고요. 솔직히 우리 얘기하자고요. 예? 이게 뭐냐면 양극화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해가지고 완전히 파편화 시키는 거잖아요. 예? 파편화. 이렇게 된 지가 어제 오늘 얘기냐고 이게요. 최소한 지난 2000년대 이후에 이게 명확해졌어요. 이런 얘기 하면서도 그냥 방치했잖아요. 기성세대들 계속 방치했잖아요. 정치인들 이런 문제 계속 방치했잖아요. 전문가들 방치했잖아요. 예? 그 결과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극우 세력들이 아주 성장하기 좋은 하나의 토양으로 변한 거예요. 극우라는 게 뭐예요? 극우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뭡니까요? 저는 볼 때요. 차별과 혐오입니다. 차별과 혐오요. 네? 차별과 혐오예요. 그러면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많은 공동체 함께 생활하는 삶의 현장들이 그런 데가 다들 무너졌잖아요. 다 해체됐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몇 년 전부터 나와서 이제 진부해졌잖아요. 사회가 무슨 존재에 대한민국이에요.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된 거죠.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거죠. 그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뭐가 됐습니까? 불평등이 심화된 데서 이제 부가 대물림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현실이잖아요. 부가 대물림되고 있잖아. 부가 대물림되면요. 개인의 노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70년대, 심지어 80년대만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는 가난한 집 아이가 고시패스 해가지고 신분 상승이 이런 길이 열려 있었잖아요. 조금이나마. 그래 지금도 그러니까는 예?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고시 부활하라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 중에 하나의 근거가 그런 거 아닙니까요? 예? 로스쿨은 돈 없으면 못 다닌다. 이렇게 가면서 하는 이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뭐 다른 장점도 있지만 로스쿨에 하여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대물림되는 사회 속에서는 개인의 노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의미가. 그게 무슨 근대사예요? 전통 계급사회지. 예? 근데 정치가 이런 사회가 해체되는 걸 그동안 방치해 왔잖아요. 방치해 왔잖아. 예? 관심들 갔습니까? 안 갔잖아요. 정치인들이 귀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그렇게 가잖아요. 예?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이 그러니까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 선택은 뭡니까요? 자신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러면 학창시절 때도 저 상위권 학생들하고 성적 상위권 학생들은 하위권 학생들이 볼 때는 다른 세상에 사는 존재야. 완전히. 대학을 진학하냐 못하냐가 기준이니까 학교 현장이라는 것은요. 예?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과거에도 경쟁은 있었지만은 교육 현장의 경쟁은 저희 세대 때도 1978년 70년대도 경쟁은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았잖아요. 지금 봐보세요. 유치원 애들의 그러니까 유아 교육비가 중고등학교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예? 태어나자부터 그러니까 애들 뭐 의대 진학반만 들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무슨 뭐 뉴스에 보니까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성문 고등학교 고등학교 영어랑 수학이라는 우리 사교육 교재 있잖아요. 그거를 무슨 뭐 초등학생이 이걸 나 그 뉴스 보고선 참 진짜 대한민국이 망조가 들어도 한참 망조가 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초등학생이 성문 고등학교 수학 영어 책을 보는 게 그게 뭐 자랑할 일입니까? 그거 자기 자식이 그걸 보게 되면 그 부모는 괜히 뿌듯해할지도 모르지. 예? 우리 애가 참 공부 잘한다고. 그런 공부는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예요. 제가 평생 공부하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냥 오로지 그냥 의대 진학하는 거 이게 목표이다 보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내내 괄시를 받으면서 사는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스트레스하고 분노가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가득 차 학생으로 이렇게 성장할 게 아닙니까? 예? 스트레스하고 분노가. 그 스트레스와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 소위 불특정 다수한테 그러니까 가서 공격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분노가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불행한 뉴스지만 얼마 전에 접한 초등학생의 아이를 선생님이 중요했는데 그것도 뭐 이렇게 전문가가 이렇게 저걸 해봤더니만은 우울증도 아니고 그냥 분노 거기에 작용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 재수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약자는 그러니까는 그런 분노와 스트레스가 가득한 사람부터 공격받을 확률이 누구나 갖고 사는 거예요. 예? 내가 저 사람하고 그러니까는 아는 사이도 아니고 본 적도 없는 사이고 그런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왜 그러겠어요? 사회에 그렇게 차별받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솔직히 말해서 우리 사회는 제가 볼 때 야만 사회 아닙니까? 무슨 우리가 그런 걸 아주 그냥 이제 너무 진부한 뉴스가 됐잖아요. 그거 뭡니까요? 동네 아파트 단지에도 그러니까는 한때는 그러니까는 임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그 애들하고 그러니까는 어울리지 말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최근에는 뭐냐면 이 국공립 그러니까 어린이집 들어오는 것조차도 일부 뉴스에서는 예? 참 그거 보고선요 참 대한민국이 미쳐도 단단히 미쳐가는구나. 예? 그러면서 바깥에 나가서는 개인적으로는 다들 그러니까는 자기는 교양인이고 자기는 그러니까는 문명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 시민들. 이게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예?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자, 하여간 뭐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했어. 요즘은 대학교 졸업하면요.
그 중에 제가 볼 때 한 6, 70%는 이제 50%가 넘어섰어요. 통계적으로 보면요. 정규직이 못 되죠? 대기업 정규직이 못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은, 소위 말해서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합니다. 잃어버린 세대로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왜 안 들어가려고 해요? 중소기업 들어가게 되면 대기업으로 그러니까는 진출을 거의 못한다는 이렇게 생각들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첫 출발이 중요하다고. 예? 그러니까 잃어버린 세대가 돼버려요. 예? 잃어버린 세대가.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20, 30대들이요. 청년층들이 그래요. 그로부터 해가지고, 저 말년에는 뭐예요? 빈곤의 늪에,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대한민국에서 공동체라는 용어는 이게 멸종 공룡처럼 사라진 지 오래돼요. 무슨 공동체가 존재해요? 공동체? 어디에 공동체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구구의 연료예요, 연료. 구구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토양이라고요. 윤석열은 그 속에서 태어난 하나의 괴물인 거야. 그 속에서 가는 괴물인 거야. 윤석열 하나 제거한다고 해가지고 그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없어집니까? 그 토양이 사라집니까? 없었던 사회가 다시 그러니까 사회가 다시 저절로 복원되지는 거냐고요. 이거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는 회피하면 안 돼요. 이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됩니다. 에? 그거 잃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기 주식도 재미없고 부동산도 그러니까 투자했다가 그 영끌했다가 손해만 잔뜩 보고 있고 지금 상가 투자하신 분들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50대만 넘어가면은 노후 대책으로 한동안 꼬마 빌딩 갖는 게 하나의 저거 했었잖아요. 희망으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분들 지금 완전 지옥을 경험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 이런 사회가 이건 사회가 아니죠, 그냥. 정글보다도 못하죠. 정글에는 그나마 질서가 있죠. 네? 자,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에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좋든 싫든 간에요. 그럼 우리가 사회적 동물로 살아갈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 동의 안 해요. 동의 안 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희망 없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댓글 쓸 필요 없어요. 본인이 이 희망 없는 나라에서 못하라 이렇게 에너지를 뺏기고 가고 살아요. 그냥 탈출하세요. 본인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 찾아가지고. 저는 그런 나라가 없다고 봐요. 지구상에.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 찾아가지고 빨리 탈출하세요. 여기저기다가 댓글 달면서 에너지 낭비하지 마세요. 예? 그냥 탈출. 예? 이민을 가든 뭘 하든 간에 탈출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거예요.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희망이 없는 나라 이런 얘기. 왜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게 이 불필요한 이게 낙서냐면요. 이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늘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사람이 만든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 만든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건요. 제가 옛날 뉴스공장에서 그런 표현 했잖아요. 사람이 치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 치울 수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전문가 지식인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 그냥 문제만 얘기하는 건 누굴 얘기 못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그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은 가야 할 길이지만은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거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예요. 가야 할 길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반면에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비관적인 생각만 하고 그냥 삶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요? 삶 자체가 그냥 온통 다 부정적이니까 삶이 그렇게 저갈 수가 없죠.